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선 풍향계가 오늘 또 표심을 따라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줄곧 주창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자영업자 50조 지원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압박에 직면했는데요. 금요 경제 토론에서 대선 주자들의 이번 한 주 경제 관련 화제의 발언과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금요 경제 토론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최입의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대선 풍향계를 얘기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계속 나오면서 한쪽은 지지율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느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늘어나기도 하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 지금 활발한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밝혔는데 김종수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다행이죠. 다행이다.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동시에 이게 이제 파퓰리즘이 제약에 걸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법률 제도나 또 재정 건전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후보가 그것까지 훼손해가 허물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선거 대책을 세우려고 했던 시도에 시스템이 이긴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당직자 민주당 고위 당직자 얘기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를 실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세수를 잘 따져 보니까 그래서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이것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그 선거용으로 한마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적 검토나 예산 제도나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불가능한 일을 던졌다가 이제 보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이게 사실은 시작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면 그 기본 시리즈, 기본 주택, 기본 대출, 기본 소득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요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지금 정책들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서 이걸 추진하려 한다면 이거 못지않은 또 시스템과 제도에 그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과 제도의 마찰을 걱정해서 거기에 일단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셈이다 이런 건데 그래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얼마나 애착과 집착을 가졌습니까? 지난번에 경기도만 왜 88% 했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이런 본인의 공약과 정책인데 이걸 고집하지 않겠다, 철회하는 거 나름 의미 있는 결정 아닌가 싶기도 한데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이제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정성호 총괄 특보단장인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철학과 원칙이 분명하지만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이제 유연하게 대처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재명답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처음 던지고 나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74% 이상이 반대하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나의 뜻을 철회할 수 있다. 나는 국민들의 뜻을 따른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또 대응 방식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중요한 그 기본 시리즈 중에 이제 기본소득이 가장 이제 앞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직 후보 입장인데도 당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이거를 이번에 한번 실행시켜 보려고 했던 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줬던 재난지원금이 한 67만 원 되니까 한 30만 원 정도 더 줘서 100만 원을 처리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던졌는데 앞에서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게 이제 정부나 야당의 또 이제 반대에 부딪히니까 결국은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은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이제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다 또 고려하고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소상공인 자영업자니까 오히려 그분들부터 돕자라는 이런 형평성도 다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너무 표의식해서 포퓰리즘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의 이런 현명한 판단을 잘 좀 되새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을 들고 나오니까 민주당의 지도부,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그걸 반대하는 듯한 소극적인 듯한 기획재정부를 해서 뭐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철회 의사를 밝히고 나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언론에 보니까 뭐 또 하루 사이에 그렇게 말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네. 또 이재명 후보가 잘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뭐 거기 정책위 의장은 현실적으로 사실관계가 예. 잘못돼서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브랜드가 합니다 아닙니까? 합니다. 추진력 갖고 지금 그동안 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추진력이 좋은 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 이 방향이 지금 잘못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연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제에 이 파퓰리즘이 네.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안 먹힌다는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아메리카나 어디 뭐 아프리카의 후진국의 독재자들과 달리 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는 이번에 보니까 파퓰리즘이 이렇게 먹힐 정도의 수준은 아니구나. 역시 그보다는 높은 국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이 기재부 공무원들이 예산당국이 지금 이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납부 유예를 해서 내년에 거둬라 뭐 이런 식의 요구가 온 거 납부유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래서 후보 첫 생각대로라면 법을 법을 어길 어겨야 수밖에 되는 없는. 거죠. 재정법하고요. 그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인데 네. 이게 지금 탈원전하면서 산자부 공무원들 감사받고 기소당하는 걸 봤거든요. 법을 어겼을 때. 아마 제 짐작컨대 기재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려했고 이게 탈법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 다음 정부가 이제 내년이면 들어서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이 반영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정권 교체가 될 경우에는 나도 기소되지 않을까, 나도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어떤 현실적 우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게 반영됐을 법을 텐데. 어기라는 거였거든요. 예. 사실 그런 걱정도 있겠지만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초과 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으로 쓰자고 하니까 국민 혈세를 선거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어떤 이 공세가 좀 먹힌 거 아닐까요? 물론 뭐 그런 공세도 있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여론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서 돈을 풀면 그 많은 국민들이 그걸 다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소비하게 되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면 결국에 전체적인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게 직접 피해자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예.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효과가 네. 훨씬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KDI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가 나왔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 역시 이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을 계속 고집해서 갔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철회를 했다고 보고요. 예. 물론 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세게 공세를 또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역제안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대해서도 예. 먼저 신속하게 더 두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그럼 우리 같이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이 방안을 논의해보자라는 1대1 그 토론 제안을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또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단 유보를 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소상공인 50조 지원에 대해서 네. 한번 우리 당대당 또는 1대1로 한번 얘기를 빨리 해보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윤석열 후보 얘기로 좀 돌아가서 소상공인 뭐 50조 지원하겠다, 뭐 취임하고 100일 내 하겠다 그런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실성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게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까? 그쪽 자료를 보니까 예. 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조달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50조라는 숫자의 근거는 예. 좀 그 어림짐 이야기지만 예. 그동안 그 영업 제한, 그 방역 규제 때문에 본 손실 총액을 아마 그 업계나 해당 상인들은 한 50조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아마 이미 뭐 여야 간에도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법에 정해졌고 헌법에도 있는 규정이니까 국가가 요구해서 본 손해는 국가가 보상해줘야 된다는 원칙은 여야가 이견이 없을 거예요. 다만 예. 지금 두 후보가 지금 정책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후보가 만나는 거는 선례도 없고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두 분 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 대표들끼리 할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 공세다. 선거 후에 네. 여야 간에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국민 혈세를 선거장으로 쓰지 마라 이런 공격을 했는데 역시 이게 나라 빚인데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그걸 뭐 미래 약탈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50조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국채를 발행한다면 그 역시 빚을 더 내는 거죠.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앞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50조 재원 마련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년 뭐 100일 안에 50조 원을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올해 지금 본 예산에 뭔가 들어가든지 근데 지금 본 예산 논의하는 중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3월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3월에서 인수위 꾸리고 5월 달에 취임할 텐데 예. 그때 가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 사이에 그렇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의문이 되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대선 후보가 서로 공통의 공약이 있다라면 이후에 당선되고 나서 서로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고 국민들한테 진짜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정부 방침이 손실액의 80%만을 지원을 한다라고 지금 지원이 되는데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하겠다라고 이번 예산에 넣은 예,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논의해야지만 이건 100% 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또 20% 깎아서 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질 때 원래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 뭐 3월부터 이렇게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올해 7월부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영업자들 뭐 지금까지 빚으로 버텨왔는데 그 빚은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소급 적용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 법 개정 사안인데 뭐 여야 진짜 대선 후보가 결정을 해준다면 지금은 뭐 여야 대선 후보가 당대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진짜 국회에서 상반기 내에 논의해가지고 추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취임하고 나서 여야가 서로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제 좀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최 의원님 말씀이신데 그러나 저러나 도대체 초과 세수 예. 해서 그걸 쓰겠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많이 뜯겼다는 얘기인데 초과 세수면 생각보다 많이 네.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있고 금액이 서로 세수 규모가 다르고 기재부 얘기 다르고 민주당 얘기 다르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당초에는 네. 뭐 한 50조 정도 예. 생각했는데 30조 정도를 추경으로 썼죠 이미. 이미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50조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남은 거가 한 이제 19조 정도 추가 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당초 10조쯤 된다고 그 기재부에서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말을 바꿨죠. 기재부도 알고 보니 19조더라. 잘못 추산한 거예요, 기재부도? 그게 이제 저기 저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국정조사감이다 이건데 전통적으로요. 그 기재부 그 예산 담당자들은 세의 입은 좀 보수적으로 합니다. 이게 100을 걷겠다고 그랬다가 80이 거치면은 욕 먹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80 걷겠다고 그랬다 100을 거두면은 과거에는 칭찬받는 분위기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의도적으로 낮춘 거 아니냐는 이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이미 이 세계 그 초과 세수를 가지고 유류
보조금 나가기로 했고, 유류세이나 예, 그리고 네. 예, 손실 보상도 나가기로 했고 했기 때문에 네. 예, 그 박완주 정책위 의장, 민주당 의장 말씀대로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한 2조 5천억밖에 없더라. 아,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한 13조 정도가 안 나오는 거죠. 턱도 없다. 네. 그게 이제 사실관계가 같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튼 이 국민들 또 시청자들은 초과 세수가 되면 마음대로 여야 후보가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법적으로는 원래 세수가 이렇게 더 많이 거치면 예.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금이 거친 게 있으면요. 예. 거기에 이제 지방교부금을 이제 한 40%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방에서 각자 이제 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나와도 거기서 40%는 일단 지방교부금으로 떼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에서 이제 국채 상환을 또 하게 돼 있거든요. 나라 빚을 국가재정법상에. 국채 상환도 또 일부러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얼마 몇 퍼센트 해야 된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량권을 가지고 있긴 하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법에서 정한 것들을 하고 나서 예. 이제 그 나머지를 우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규모만 보고 전체 금액만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혼란이 발생하고 네. 서로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됐고 예. 그리고 뭐 앞서 이제 김종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 보수적으로 항상 예측을 합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했다가 적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예측한 것이 이제 틀린 오류율이 예. 과거에는 이제 한 9.5% 정도가 최대치였는데 네. 이번엔 15%까지 오류가 난 거예요. 공무원들이 좀 무능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오류율이 그러니까 높아졌습니까? 이게 진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도적으로 낮춘 거 아니냐. 네. 뭔가 곡간지기 역할을 하려고 세입이 적게 추제를 억지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저는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뭐 이제 인정하고 송구하다라는 말씀도 했고요. 아무튼 지금 초과 세수가 더 거쳤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이제 적자폭이 줄어드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족한 걸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제 초과 세수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다 막 지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법에 따라서 그리고 적정한 부채 우리 그 국가 규모를 생각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써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 방금 최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청자 주신 댓글도 그런 게 있네요. 나라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뭐 추가 세수가 가능한 말이긴 하느냐. 그게요. 예. 지금 우리가 초과세수라는 말하고 예. 세계잉여금을 조금 달라요. 초과세수는 당초 얼마를 거둘 거라고 예산을 했다가 예.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100조 정도 적자 예산이 예. 흑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적자는 적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초과세수라는 거는 처음에 당초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네. 그걸 마치 재정 흑자가 난 것처럼 네.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 좀 말씀이고 착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초과 착각도 일부 세수하니까 있어서 우리나라. 세계잉여금하고 네. 달라요. 예. 세계잉여금은 이제 결산해 보니까 남는 건데 예. 그거는 국가재정법에 최 의원 말씀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 상환, 국채상환에 쓰도록 돼 있거든요. 예. 법에. 그리고 이 납부 유예가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됐잖아요. 금년에 걷어야 될 걸 일부러 내년에 내년에 걷겠다. 하는 거. 그게 법에 명백하게 저도 이번에 보니까 네. 재난이나 도난 같이 도저히 세금을 낼 상황이 안 되는 현실적 상황이 있을 때 유예만. 일종의 혜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납부 유예는 재난이나 도난이 아니거든. 지금 납부 유예가 된 게 금년에 딱 하나가 코로나 위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세금 납부 유예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재난에 해당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금년 말에 들어오는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안 걷겠다는 거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거죠. 위법이다 그런 네. 거네요. 사실 지금 그 초과세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거 앞둔 뭔가 이 돈 뿌리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자체들 보니까 예. 또 어디입니까? 울산, 뭐 인천, 광주, 전라북도 10만 원씩 뭐 지급하겠다 그러는데 예. 이건 또 이 지자체들도 다 지금 빚을 내고 국가 중앙정부로 돈을 받아서 재정을 꾸려가는데 그렇죠. 이거는 또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 지금 말씀대로 이제 뭔가 초과 세수가 생기면은 네. 지방 교부금이 이제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자, 이제 그거의 쓸모를 지금 이제 지자체장들이
뭔가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이제 하겠다. 그래서 예. 뭐 아무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뭐 일상 회복 지원이랄지 방역 지원이랄지라는 명목으로 지금 이제 현금 지원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참 이게 저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지출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세입도 지속 가능한 세입이 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돈이 조금 더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돈을 자꾸 쓰다 보면 이건 국민들도 자꾸 그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뭐 주던 돈을 안 주는 거 아니냐라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서 해소하는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사하니까 울산, 인천, 광주, 전북이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다 이거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한 대로 뭐 재정 자립도도 낮고 여기 채권 반영해서 지방 지자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강행을 한다는 게 당장은 뭐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제 내년 6월 지자체장 선거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 그렇게밖에 그런 의심을 살 오해를 수가 하고 있는 있겠네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이 그 선택 결정을 보면 네. 국민들이 이렇게 현금 살포에 대해서 그다지 감동하고 감사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광역지자체장들도 예. 한번 면밀하게 생각해. 오히려 그 지역 사회에 진짜 재난을 입은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 먼저 도우면 오히려 그 지자체장들이 더 칭송받고 존경받지 않을까. 예, 이렇게 우리 국민 수준이 예. 이 생각보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는 거를 이번에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나 지자체장들의 의식 수준이 국민의 평균을 못 따라갑니까 지금?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말씀을 드는 그런 건가요? 자, 이 대선을 앞둔 또 지자체를 앞둔 현금 살포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또 하나의 이슈. 지금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급등하는 은행 대출 금리 이 불만. 네. 뭐 시장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시중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은행들의 설명. 반면 이자를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은행들은 이자로 먹고 사는데 왜 당신들만 돈을 많이 이렇게 버느냐? 우리는 이자 부담이 큰데. 이 갈등이 보통 지금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예, 국민청원까지 지금 뭐 올라오고 지금 굉장히 뭐 국회에서도 이제 예결위 때 이제 여러 의원들이 뭐 금융당국 이제 수장들에게 질문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을 옥죄는 그러니까 대출의 규모, 공급을 축소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발벗고 나서서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기준금리도 오르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또 그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요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금융 당국이 이렇게 손놓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기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이제 붙는 우대 금리나 가상 금리, 즉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단 말이에요. 개별 차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일부 깎아주기도 하고 또는 가상 금리를 붙여서 더 받기도 하는데 지금 우대 금리를 줬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대 금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가상 금리는 올려가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은행들의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대 금리의 혜택을 줬던 사람들에게 그걸 없앤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좀 이런 부분 실태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좀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최 의원님은 이제 은행들의 영업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대출 금리 산정 체계에 조금 덜 합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신데 어제 금융위원회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김 의원님은 참- 그게 어떻게 동조하시나요? 저로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얘기예요. 아, 그게요? 왜냐하면 이 금융당국이 과거 뭐 10년, 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엄청나게 그 관치금융을 해요. 금리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어느 금융회사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네. 갑자기 금융당국이 무슨 시장 만능주의자가 된 것도 아닐 거고 저는 지금 이 진행되는 일의 뿌리는요. 네. 뭐 다 아시지만 지난 몇 달 전에 왜 금융 양대기관 수장이 바뀌었죠.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이 금감독원장. 동시에 바뀌었어요. 예. 두 분이 취임하면서 동시에 던진 화두가 가계대출이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막아야 된다. 네. 그리고 바로 튀어나온 게 대출 총량 관리예요. 네. 이 대출 총량 관리를 말하자면 모기 잡자고 도끼 든 셈이 돼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파만파죠. 공급을 줄이니까 당연히 금리 올라가야죠. 근데 그 금년 중에 총량 관리 안 받으면서 마구 대출해주던 NH은행이라든가 네. 이런 데는 벌써 그냥 더 이상 대출해줄 여력이 없다고 대출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선의의 전세 대출 안 되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총량 대출까지 하니까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상한 왜곡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금융권 금리가 더 낮아지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금리 내고 아, 그런 뭐 역전 현상이 뭐 생겼어요? 이상한 역전이 여기저기서 막 생기니까 지금 청와대 이렇게 청원까지 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리 잡자고 도끼 든 셈으로 이게 네. 지금 금융당국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두 수장 바뀌자마자 이렇게 난리를 펴는지. 이제 가계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 되지 아니, 않을까. 당연하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 경제의 지금 뇌관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뇌관인 걸 알면 그 뇌관은 안 터집니다. 우리 과거의 우리 경제 운영을 보면 미리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미시적으로 정말 선의의 서민 생활에 주름이 안 가게 잘 핀셋 정리를 했었고 경험이 많이 있어요. 금융당국이.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산업이 지금 경쟁 체제가 아니에요. 관치금융화에서 예. 금리도 같이 올리고 같이 내리고 그럽니다. 저 금리 대출 금리 비교 웹사이트도 있어요. 네. 가보면 다 똑같아요. 아, 우열을 가리기가 담합하는 어려워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담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은행들의 이 대출 금리 체계가 비합리적이라는 두 분의 주장이 나오니까 댓글이 아주 은행들을 비판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대출 금리 올리면 예금 금리도 당연 올려야 한다. 은행들 돈놀이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예금 금리는 늦게 오르잖아요. 대출 금리는 예. 후다닥 올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은행이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방식이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거나 예. 또는 이제 예금을 많이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예. 자금을 조달해서 아무튼 대출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은행채도 뭐 시중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은행채가 올라가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은행채로 하기보다는 예금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예금의 금리가 낮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약간 높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예금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또 유인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은행이 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규모 그리고 경쟁사 간의 관계나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은행의 예금 금리가 이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늦게 변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예대 마진이 뭐 11년 만에 최대치라고 또 예. 뭐 그런 기사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금 금리보다는 이제 대출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금융 당국이 좀 뭔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대출이 그렇다고 작년 규모에 대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예. 정부가 작년 말 기준으로 6% 정도를 증가하겠다라는 그 관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출 규모가 총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의 이런 논리는 또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좀 금융 당국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여신 담당자를 뭐 소집해서 회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이달에 올릴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대출금리 더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기준금리인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국제금리도 상향 압력이 있는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와중에 총량 규제까지 해가지고 이 연말에 이 대출이 이렇게 그 사실상 그 동결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한 거는 금융당국의 실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 체계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금융당국이 조금
실수를 하고 있다. 그런 두 분의 주장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금요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최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